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조금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던 바로 그 혐의를 따로 재판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사실상 욕설을 하면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야당의 한 장관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과 파장 저희가 자세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나온 이재명 대표 재판 소식부터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법 형사 33부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의혹, 그리고 성남FC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여기에 병합시킬 것이냐 이게 바로 논란이 됐었죠. 이렇게 병합하게 되면 재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해서 검찰이 반대했었고 이 대표 측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자백이 나와 있고 그리고 녹취 증거도 명확해서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올 경우에 이 대표나 민주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 서주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교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 대표를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재판장에 서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되는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6개월 이내에 선거법 사건을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세월입니다. 내년 총선 전에 결론 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서주민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장동 위례 사건, 그리고 성남FC 사건, 백현동 의혹 사건 이게 세 개가 하나의 재판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다가 위증교사를 넣지 않고 별도로 빼겠다. 그래서 재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네. 오늘 중앙지법의 결정이죠. 예, 맞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방어권 차원에서 함께 병합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위증교사의 또 다른 피고인이죠. 이 김진성 씨 측 변호인은 일반 시민으로서 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따로 분리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쟁점과 또 사건 분량 등을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라면서 분리 심리를 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서주민 기자가 언급했던 김진성 씨.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기도 하고 증인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죠.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올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과 달리 이 위증교사 사건은 사실 사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고 네. 혐의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 사이의 통화한 내역도 녹취를 검찰이 지금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의 전화를 압수했는데 바로 거기서 이렇게 위증을 강요하는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김 씨가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면서 요청을 했고 텔레그램으로 이 변론 요지서를 SNS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김 씨가 시점이 안 맞는다라면서 증언을 거부하니까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요구를 했고 김 씨는 결국 이 대표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무죄가 나왔죠. 예.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백현동 사건과 백현동 그 개발과 관련해서 일을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위증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지금까지 맞습니다.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건데 네. 자,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총선 전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예, 이 대표 측에서 이전처럼 또다시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월 말 그리고 1월 초 이게 2주 동안 법원이 휴정 기간에 들어가는 것도 변수입니다. 법원의 이번 분리 재판 결정으로 총선 전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이 병합할 때보다는 높아진 건 맞지만 앞서 이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1심 선고가 선거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김 씨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따로따로 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김 씨가 이 대표보다 먼저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대표와 이 위증교사 공범 관계인 김 씨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 씨는 이미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별도의 재판을 하나를 더 받게 된 건데 네. 지금까지 이제 선거법 재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 세 개를 병합한 재판 네. 이렇게 굴러갔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재판 리스크가 커진 건데요.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 이 대장동 재판 외에 또 격주 금요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추가가 되면서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최병목 위원님, 네. 그 주 3일을 재판을 받으면서 당 대표 업무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많고 특히 인재위원장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맡았기 때문에 당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일주일에 3회씩 이렇게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매주 3회씩 출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대장동 재판의 경우에 2주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이제 뭐 격주로 되고 선거법 재판이 선거법 2주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리죠. 그렇죠. 예. 대장동 재판은 매주 화요일 열리는데 어떤 때는 또 일주일에 2번 열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위증교사 재판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위증교사 재판은 사실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12월에 공판 준비 기일을 또 해요. 공판 준비 기일을 앞으로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이제 본 재판은 그 후로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그 경우에도 사실 이 위증교사 재판은 몇 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은 한 2-3번 정도 공판을 열면 바로 결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그 쟁점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주 3회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 3회가 될 가능성은 뭐 별로 없어 보인다. 있더라도 뭐 한 2-3주 뭐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당무라는 것이 물론 뭐 공천이나 이런 걸 볼 때 바쁜 경우도 있지만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또 대표가 뭐 이렇게 지시해서 뭐 처리하고 이러면 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뭐 대표와 주 3회 재판을 병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마 이재명 대표는 병행할 걸로 보입니다. 병행하겠죠, 뭐. 네. 예. 뭐 여태까지 뭐 했던 것도 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최병목 의원께서 2-3번 재판만 하면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녹취 다 있고 또 공범인 김모 씨가 다 이미 증언을 다 자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선거법 재판도 김문기 모른다. 이것만 하나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끌어왔기 때문에 법원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지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이걸 병합해서 해달라고 계속 줄기차게 형사 33부에 요구를 해왔고 네. 형사 33부는 고민을 해왔고 검찰은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폈는데 결국에는 따로 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검찰이 얘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판을 같이 하는 거는 구조가 같고 사람들이 같고 물어볼 게 같으니까는 같이 모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성남 도계공 나서가지고 민간업자들이랑 결탁하고 위에서 결제하고 수익 구조 나누고 구조가 같고 여기서 배임이냐 아니냐의 판단 그것도 법률적인 평가 판단도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엮인 사람들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검사 사칭하는데 진짜로 관여를 했는지 이거를 알려달라는 거에 대해서 교사를 위증을 거짓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냐 아니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여한 사람도 다르고 쟁점도 달라요.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는 거고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은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과 재판부를 현혹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그 권리가 있고 재판부는 이거를 빨리 진행할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결정이 났어야 되는 게 시간을 들질 끌었던 거죠. 예.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요. 같이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디가 점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청자 질문 저희가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방송 초기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카카오톡 앱을 여셔가지고 거기에 검색창에 박정훈의 정치다 입력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하시면 이렇게 질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총선 전에 1심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최병목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두세 번만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재판 준비기를 잡고 12월에는 조금 본 재판을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 뒷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로 처벌받는다면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전지현 변호사님. 저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집행유예 정도로 일반적인 위증교사 사건은 그렇게 끝납니다. 예. 뭐 실형 선고를 할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부분에 징역형이죠. 징역형이 나옵니까? 예. 벌금형은 나오기가 어려운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징역형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의 대표가 재판부를 향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중한 형량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실형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창열 교수님. 예. 자, 이제 지금 전지현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혐의가 녹취로 드러나 있고 관련자가 공범이 다 이 대표한테 내가 시켜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다 이미 진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재판에 쟁점 자체가 많지 않다. 물론 이 대표 쪽에서는 이게 진실을 얘기해달라고는 취지로 이 김 씨한테 얘기를 한 거지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온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총선 전에 결론이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처럼 징역이 안 나오거나 실형이 안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더 이제 유리한 위치에 쓸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법률가들의 얘기는 아무튼 이게 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가 됐든 말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상당히 영향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 문제가 여야의 극단 대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부분이 진행형인데 단지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입장이 좀 위상 자체가 좀 공고화 됐는데 예. 이 사안이 만약에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실형으로 나온다면 이른바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리스크가 아닌 실정과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최종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만 저도 1심에서 그러한 결론이 나온다면 저는 상당히 유권자들이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예. 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면 만약에 총선 전에 상당한 그 민주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텐데 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총선 전에 유권자들에게 판단할 근거를 법원이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최 의원 같은 경우 최강욱 의원인가요? 의원이 상실했습니다만 거의 임기 끝날 때 그런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물론 법원 내의 사법 시스템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공판기를 그렇게 오래 끌고 또 휴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 끌어지는 것 같은데 전 특히 정치인들의 이 뭐 선거 재판도 그렇고 말이죠. 얘기 나온 김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사법 시스템을 빨리 돌려서라도 결론을 빨리 내려주라. 그래야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총선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님,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조금 빨리 진행을 안 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김명수 사법부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도 형사 33부에서 이제 별도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는 형사 33부가 똑같은데 별도로만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재판의 속도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는 반드시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 최 교수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재판이 오래 걸릴 재판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 증거로 녹취록과 텔레그램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장동이나 다른 사건을 보면 재판이 오래 걸리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불러서 진술해야 될 증인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 신문 하다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이 훅 가버리는데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당사자인 김진성 전 비서관이 내가 교사 받았다. 그래서 위증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와 김 전 비서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불러야 될 제3의 증인들 숫자가 다른 재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거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증인을 불러야 하죠? 사실 부를 증인도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사람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변론을 듣는 형식적인 절차 정도만 남아있고 그 이후에는 충분히 물리적으로 4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릴 수 있어서요.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도 1심 6개월 안에 내려야 되는데 400일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강규태 부장판사의 그 재판도 연말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연말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라고 법조계 안팎에서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선고 결과 100만 원 넘었을 때 그리고 이 위증교사에서 전지현 변호사나 다른 법조인 분석처럼 실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이게 총선이나 정치권에 미칠 충격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예. 시청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내년 초에 유죄 선고를 받으면 당내 공천도 못 받게 되나요? 민주당 당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박수현 수석께서 나오셨으니까요. 네. 당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뭐 시청자께서도 많이 들어본 조항입니다. 민주당 당원 제80조 1항이죠. 거기에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에 관한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소만 되면. 예.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은 이 검찰권이 지독하게 남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어떤 그런 검찰권의 행사, 이것에 의해서 희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제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인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를 뒀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기소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미 유죄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 기소가 된 상황 속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이것과 1심 선고가 나왔을 때의 어떤 그 분위기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방송에서 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소 단계에서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저도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1심 선고가 나와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때는 저도 어떻게 주장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하여튼 1심 선고가 어떻게 될지 좀 아까 멘트에서 나왔습니다만 다만 그 김진성 씨의 경우에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받을 그 권리가 있어서 따로 선고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선고를 미루어서 함께 나중에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어쨌든 여러 경우를 다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떤 궁색한 구석으로 이렇게 몰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주셨는데 최병욱 위원님, 네. 그 유창훈 판사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그때 이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분석, 판단 이런 것들을 결정문으로 영장 기각 결정문으로 내놨었는데 거기서 바로 이 사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도 기각했던 영장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걸 유죄로 볼 가능성이 일단은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재판부가 과연 총선 전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당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김동연 재판장이 얘기한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경과에 따라서 병합 선고를 할지 아니면 분리 선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재판을 거의 끝내놓고 그러면 함께 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선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오늘 결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공판준비기일 지금 이제 오늘 1차 공판준비기일을 한 거고요. 이제 12월 11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판준비기일을 몇 번 더 할지도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해서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년 가서 뭐 총선 전에 예를 들어서 재판을 몇 번 한다고 해도 만약에 선고 자체를 밀어버리면 그러면 총선 전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저는 지금 김동연 재판부가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서 검찰은 병합하지 말고 분리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병합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일단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리로. 예. 그런데 오늘 또 그 재판장 발언 중에 보면 일단 분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나중에 그럼 다시 합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뜻만 보면 예. 일단 분리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선고를 또 나눠서 할지 아니면 뭐 함께 할지 예. 이거는 추후 판단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아주 그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의 그 어떤 그 묘한 뭐 약간 줄타기 결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저보고 점쳐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총선 후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뭔가 좀 상황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재판장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사법의 정치화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논리 구조가 간단하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재판부도 대장동 위례나 이런 이제 성남 FC 의혹과는 달리 이제 따로 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그렇게 판단을 내려놓고 선고는 달리하겠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예. 이건 법률적인 문제의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 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의아한 거죠. 일단 빨리 결론이 내려진 건 빨리 선고를 해야죠. 그래서 빨리 선고를 해서 적어도 총선 전에 제1야당 대표의 이런 실정법 위반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종 판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따로 병합 심판 안 한다고 해놓고는 선고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른바 정무적 판단을 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건 대단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게 비교적 논리 구조가 간단하고 증인 다 나와 있고 피의자가 인정한 거라면 예. 빨리 선고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들도 법원에 주요 놓여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모두의 그 전주혜 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게 단독부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 이걸 형사 합의부로 넘긴 게 바로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에도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지현 변호사께서 지금 손을 드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거 좀 시정하고 싶어서요. 수정이요? 시청자 질문이 있었는데 예. 아까 그 공선법 위반 관련해서 저 위증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허위사실 공표로. 예전에 그때 받았죠. 그 위증이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증 교사랑 달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예, 뭐 전화기를 한참 보시더니 말씀을 바꿨는데 어쨌든 지금 정리를 제가 다시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에 나오면서 했던 허위 발언, 그러니까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했던 그 허위 발언에 대해서 발언은 허위인데 그게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었고 토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해서 논란이 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했던 저 위증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상당히 중대하게 중엄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지현 변호사가 다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송영길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어린 놈 이렇게 비하하면서 논란이 컸었죠. 여기에 민주당 김형배 의원도 더 격한 표현을 들고 나와서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어이없는 XX네. 어디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이런 표현을 국회의원이 한 건데 국무위원을 비판하는 건 야당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상의 욕설까지 동원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짚어볼 텐데 먼저 과거 민 의원과 한 장관의 논쟁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민영배 의원님이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상식적인가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정신 나갔네. 장관님. 예. 참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만 계속 답하잖아요. 위원님이 원하는 답만 드릴 수는 없죠. 어디서 그런 태도를 계속해요. 하지 말자고.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정말 민영배 의원이 이제 과거 이제 꼼수 탈당 논란으로 해서 이제 헌정사에 아주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이제 XX 표현 이 표현을 써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에만 잘 보이면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텐데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저게 진짜 황당한 일이기도 한데 야당 입장에서 또 저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까지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민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말을 세게 하고 속 시원하게 하는 것과 막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 국민들과 지지층이 속 시원한 일침을 보고 싶은 것이지 이렇게 수준 낮은 막말을 보고 싶은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일부 강성 지지층이 호응해 준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중도층 국민들이 눈길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저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징계하겠다. 조심해라라고 당대표가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엄한 경고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껏 자당 인사의 막말이나 이런 욕설에 가까운 발언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인데 86 운동권 선배님들, 뭐 국회의원 오래 한 분도 있고 민영배 의원처럼 뭐 청와대 갔다가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지만 정치를 다 30년씩 하셨잖아요. 30대에 다 등용이 되어서. 근데 그분들이 제 나이에 국회의원 하고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하고 30년 지난 결과물이 저 XX야.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한테 물병 던지고 싶다. 이런 막말로 기결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 30년 세월이 후배 입장에서도 보기에 참 허망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86일 때 DJ가 등용했을 때 당당하게 막 86 배지 달고 들어가서 30년 정치하신 것입니까? 좀 아름답게 물러나 주시라. 물러날 때 물러나 주시라도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지는 말아 주시라라는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국회 윤리위도 지금은 유명무실한데요. 22대에는 여야가 손을 잡고 외부 사람들로 윤리위 만들어서 이런 막말하는 사람들한테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는 국회 윤리위의 기능 복구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민영배 의원의 얘기를 자세히 다 정리를 안 했어요. 너무 험한 말들을 써가지고 그냥 XX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50살의 국무위원이자 이거 송영길 대표에 대한 이건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어린 놈, 건방진 놈에 대한 얘기죠. 50살의 국무위원이자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는 한동훈 장관에게 어린 놈 운운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한 장관은 물론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예. 이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네. 지역구에서 지금 정진석 의원과 경쟁하고 계신데 이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오르신 말씀 모처럼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모처럼요. 예, 아니 정진석 의원님 다우신 말씀하셨고요. 또 중진께서 저런 또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죠. 우선 정치라고 하는 거, 국회라고 하는 건 싸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 갖고 싸우냐? 싸움이지만 경쟁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갖고 경쟁합니까? 몸싸움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경쟁하는 것이 그 말도 독한 말이 아니라
품격 있는 말로 경쟁을 하는 것이 국회 아니겠어요? 정치의 본령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한참 우리 청년 후배 정치인이 있는 자리에서 또 86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너무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저는 이제 충청권을 기반으로 정치를 일단 지역구가 충청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정치적으로 좀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앙정치에서 민주당이 저런 실수를 한마디를 탁 해놓으면 아주 해바라기 씨 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걸 하나씩 까듯이 당원 한 사람 모집해놓고 하면 휙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제가 저런 그 중앙당의 행태나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실 일부 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생각도 막 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은 뭐 개인적 문제고 하여튼 이런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과적으로 총선 승리를 원한다면 또 그 총선 승리가 아니라도 정치의 본령이 결과적으로 품격 있는 언어로 경쟁하는 것을 국민이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또 특히 송영길 의원은 또 전 우리 당 대표를 지낸 분 아닙니까? 또 민영배 의원도 역시 국회의원이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 스스로가 민주당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으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거 두려워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최창일 교수님. 네.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발언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서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 놈, 건방진 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한데 거기에 XX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걸 보면은 아,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제 개인 생각인데 이런 분은 정계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치인들의 평균 수준이 국민들의 평균 수준보다 못 미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박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언어로 하는 겁니다. 총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언어가 저렇게 자제로 이뤘다라는 건요. 이건 저희 유추긴 합니다만 다른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에서도 자제로 이룰 수가 있어요. 언어가 저렇게 남한테 함부로 욕을 하고 놈이란 말을 하고 공개 석상에서 말이죠. 저희들 같아서는 가슴이 새 가슴이라서 어림도 없어요. 모욕죄, 뭐 명예훼손죄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그냥 정치 올해 5선이고 또 당대표에서 그런지 몰라도 민영배 의원 말고 이제 손영길 전 대표인데 이러면 어떻게 쉽게 나오냐고요. 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이뉴한 위원장이 뭐 같은 지역에서 물론 이제 영남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3선 이상은 뭐 다른 데로 출마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10개 국회, 뭐 10개는 아니겠지만 손영길 전 대표지 인천이니까 수도권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국민들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발언에서 비판은 뭐 당연한 거니까 더 이상 제가 주목은 안 하겠고 과하게 국회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조여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 감정적인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분들은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당, 뭐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했습니다만 같은 당에 있던 분으로서 사과를 대신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XX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라고 또 뭐 썼잖아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아까 소개는 안 하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무슨 정책 판단을 자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자제하고 절제 있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도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겸손할 줄 알아야죠. 더구나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요. 그야말로 국회 차원에서 정계 은퇴를 논의를 해도 하나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국민들 앞에 합니까? 페이스북에 올리고. 전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수현 수석께서도 86세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86세대들의 그동안의 내로남불 행태 여러 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신 공격성 발언들이 이제 부메랑이 된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창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온라인에서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최병목 의원님. 네. 그러니까 과연 86세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뭐고 지금 그 86세대의 어떤 부작용을 청산해야 될 시기라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박수현 수석께서도 좀 걱정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요. 왜냐하면 86 용태론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86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이제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민주화의 과실이라는 걸 가장 많이 받은 쪽이 바로 지금 86세대라고 하는 뭐 송영길, 우상호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뭐 저도 그때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 기자들한테도 뭐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니면 우상호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뭐 기사거리로도 일반 정치인 못지않게 학생 시절부터 그런 어떤 그 수혜자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예. 뭐 총학생회장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민주화의 수혜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벌써 한 20년 됐어요. 86세대 용태론이. 근데 그때부터 계속 용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자기들보다 나이 한 10살쯤 어린 사람이 이제 어린 놈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문제는 민영배 의원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런 얘기를 해도 또 다음에 어디 뭐 지역구 좀 잘 선정하면 또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눈을 크게 뜨고 항상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저런 사람들이 또다시 뭐 욕설을 해도 괜찮고 막말을 해도 괜찮고 또다시 배지를 다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들도 보다 더 세밀하게 감시 체제를 동원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런 사람들이 또다시 내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국회로 입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병목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저질 정치를 퇴출시키는 역할은 유권자가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는 아시는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죠. 송 전 대표는 이 검찰이 무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자신은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측근이죠. 윤관석 전 사무총장이 돈봉투를 돌리자고 제안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증언이 송 전 대표의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증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증언을 한 사람이 송 전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은 당연히 그럼 송 전 대표가 알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지금 이 재판의 제목이 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건데 그때 지금 송영길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안한 사람, 돈봉투를 전달한 사람,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 다 그 캠프 관련한 사람들이고 이 돈봉투의 저수지로 지목되는 외곽 조직도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외곽 조직이 있고 이때 전후로 해가지고는 또 수천만 원 후원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의심적인 부분이 송 전 대표는 본인 쓰던 핸드폰을 파리에다 두고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녹취록에 영길이 형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고 이 사건 불거질 때 그 송영길 대표의 측근 후원 조직에 있는 사람이 또 파리로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검찰은 송영길 대표를 민주화의 수혜자가 아니라 돈봉투의 수혜자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재판에서 측근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는 그럼 송영길 대표의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미 입건은 됐고 압수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는 됐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탈당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끌어안고 징계도 안 하고 하다가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했으니 우리 일 아니다는 식으로 나가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 한동훈 장관도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과격한 발언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논란이 됐던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의 발언 조금 전까지 계속 지적을 받았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후에 주말 사이에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 짧게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말로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분 아닙니까 이거? 이런 건방진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과격한 발언들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기류가 야당 내에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얼마 전 양산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서울 광진 출마를 준비한다고 하는 추미애 전 장관까지 이른바 조추송 리스크, 이게 야당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조추송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복잡한 분들이 야당 내에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가까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보고 무조건 나오지 마라 이러기도 뭐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나온다고 하면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줄 것도 같고, 솔직한 심정이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당내 의견이 어떠냐라고 할 때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모든 당들이 일반화를 해서 어떤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해요.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모든 사안들이 지역마다 정치적 어떤 성향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제가 활동하는 충청권이나 이런 곳에 보면 이제 보수 성향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도층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요. 뭐 조국 전 장관께 제가 직접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추미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어떤 뭐 도움이 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선택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아까 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딜레마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앵커의 질문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뭐 지지층도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층도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것인데,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어떤 뭐 행동을 하든 발언을 하든 공천을 받으면 나가서 당선되는 분들이 주로 큰 목소리를 당내에서 내는 정당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그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나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되고 강한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충돌이 돼서 정치 갈등으로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뭐 개인 생각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와 그다음에 당 전체의 이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함께 바라보는, 전국 평균적인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당원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뭐 시원하게 나오지 말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 계신 분들은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만나보겠다 이런 말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마 본인께서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뭐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마 안 하실 것입니다. 당과의 소통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아마 고민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그 조국 장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당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조만간에 한번 뵙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선을 함부로 긋질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장희찬 위원님. 21대 총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보면은 열린민주당이 비례정당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몇 명이 그때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3분인가요? 비례정당으로 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른바 자매정당이라고 그때 평가를 했었는데 현 선거 제도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식의 자매정당 창당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 비례로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비례 위성정당 논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도 마지막까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양당의 논의가 이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좀 논의가 속도가 나고 있다 보니까 만약 그런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 비례위성정당 만드는데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과거 친박연대처럼 당은 아니지만 뭐 친문연대, 친조국연대 형식의 무소속 출마도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결국 키는 민주당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후보 되겠다고 할 가능성은 낮으니 신당을 만들든 무소속으로 출마하든 할 때 그 지역에 정말 민주당의 센 후보를 내느냐 아니면 그냥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거나 누가 봐도 약체 후보를 내고 조 전 장관 등과 단일화를 시도해 주느냐 등등 민주당이 이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가 변수이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조 전 장관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산 책방에서 북콘서트를 열게 해줬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셈인데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딴지를 걸어버리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 이준석 신당이 참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처럼 조국 신당, 조국 무소속 출마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양당 모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오늘 새로운 얘기가 하나 나와서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대리 시험을 봐줬다. 부부가 같이 카카오톡으로 해서 지금 이제 문제 나오니까 같이 책 보자. 그걸 유시민 전 장관이 이거 오픈북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해서 논란이 됐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 대리 시험 바로 그 문제인데 재판에서 미국 그 학교에 아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미국의 교수가 내년 2, 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 사람 증언 좀 불러서 좀 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재판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건데 여러 가지 그래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두세 달 지연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진술서로 가름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진짜 불러서 증언을 듣게 될지 그 부분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총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느냐 없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증인을 한 명 더 부르면 재판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항소심이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가 되면은 상고심에서는 거의 번복되기가 어려우니까 선고까지 나면은 거의 유무죄가 이제 판단이 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기 사실 아들 대리 시험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교수를 여기까지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조국 장관 측은 좀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왜 형사사법 대상이 되느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를 어차피 오픈북 시험이고 저명한 교수의 자문을 참조해서 보는 게 왜 대리 시험입니까? 뭐 교수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봤으면 당연히 저렇게 답변이 나왔겠지만은 실상은 저거는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을 대신 봐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카톡 보여주면서 미국 교수한테 이거 대리 시험이에요. 이거 되는 걸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근데 교국 교수가 굳이 증인 신청을 하는 거는 2월에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2월에 온다 그랬어도 또 무슨 뭐 사유가 있어가지고 학교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그게 지연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일단 이거 증거조사 채택 방식도 그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법원이 20일 날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불구속 재판이니까 격주에 한 번 정도 재판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은 20일 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부르고 또 근데 2월에 온다 그랬는데 3월로 넘겨지고 하면은 그 총선 전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굳이 미국 교수 안 부르고 의견서로 가름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주냐. 근데 시험 대신 봐주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괜히 저렇게 끌면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불러다가도 통역 붙이고 시간 끌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교수의 의견서가 정확히 온다면 재판부에서 그 의견서를 참고하면 될 텐데 굳이 사람을 불러서 2월 달에 그것도 오겠다고 하니까 검찰은 시간 끌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검찰이 조금 전에 증거가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카톡 내용입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 가족 채팅방에서 나온 내용이죠.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줌인 좀 해주십시오. 조국 씨 아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카메라 감독님 바쁘신 모양입니다. 아빠 준비됐다. 문제 보내주면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은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엄마도 컴퓨터 앞에 앉았다. 준비 완료. 야, 이거 가족이 완전히 그냥 시험 잘 보려고 총 동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예, 인사성은 밝아요. 덕분에 B+ 받았어요. 시험 유형이 어렵다. 엄마가 풀기에도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셋이 힘을 합쳐서 넘겨야지.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해당 교수의 미국 교수를 직접 증언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최창렬 교수님 웃고 계신데 카톡 내용이 재밌죠? 아니 뭐 저거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저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아니 법률이라는 게 상식의 최소한이에요. 이 법률에서도 증거라는 것도 누가 봐도 저거는 이게 입증될 수 있다라는 거를 증거를 채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 변호사 말씀처럼 미국 교수 얘기 들어봐야 뭐 합니까? 그 뭐 전화로 물어봐도 되고 뭐 이 문서로 받아봐도 되는 건데 저건 명백하게 이 좀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유추를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로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 예, 최병목 의원께서도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걸 이제 미국의 이 교육제도상에서 굉장히 엄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팅이에요. 치팅. 예. 그렇죠? 속이는 거. 그거. 속이는 거. 예. 그건데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제 오픈북 얘기를 했습니다. 오픈북은 책을 참고로 하라는 얘기지 엄마 아빠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카톡을 보면 그 미국 대학 교수를 지금 불러서 뭐 증언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아예 논점 자체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판사도 뭐 제3의 대안을 일단 냈어요. 뭐 한번 뭐 그렇게 꼭 저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고 싶으면 우리가 여기서 그 이제 직접 부르지 말고 여기서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답변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3의 대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뭐 20일 날 이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아마 굳이 그 뭐 비행기 싹 들여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2월인지 3월인지도 모르고 2, 3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또 연기할 가능성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뭐 명백하죠. 총선 전에 2심 결론이 안 나오도록 하려는 조국 전 장관 측의 계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마 판사가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아까 판사가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까지 열어놨더라고요. 열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최창렬 교수님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건에도 그런 논리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부인 정경심 교수도 형이 확정돼서 현재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현재 지금 가석방으로 출소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자기가 받겠다 이렇게 뭐 자처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지현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 그 대리시험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자처했다는 거죠? 예. 이건 지금 증인신문 2탄인 거죠. 증거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증인 불러가지고는 그 신문하는 것도 잡고 그다음에 또 정경심 교수 한 번 더 잡으면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간이. 예. 또 이렇게 오셨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는 지난번 검찰 조사 받을 때처럼 중간에 갔다가 다음 기회를 다시 잡아주시면은 다시 와가지고는 제대로 얘기하겠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정경심 교수 여기에 관해서 말을 안 했거든요. 카톡에 나타난 그 증거가 워낙에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거는 저 엄연히 드러난 카톡에 엄마 아빠가 대신 해줄게 스탠바이 완료 이거 하는 걸 뭐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경위를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실인데 뭔가 변명을 하기 위해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변명을 하기 위해 온다는 거고 굳이 오겠다는 이유는 시간 끌기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증인 신청 2탄.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이제 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그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쌍특검은 무엇이고 민주당이 지금 이 시기에 왜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그 속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서주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에 이어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으로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입니다.
11월 말에 김건희 특검 쌍특검 저희가 원래 통과시킨다고 하셨었는데 김건희 특검법과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미 발의가 돼서 그 국회에서 현재 돼 있고 어쨌든 뭐 앞으로 국회 상황이나 부장님 쪽에 요청을 하면서 그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 민주당이 말은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지난주에 강행 처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쌍특검까지 추진하면서 강한 대치 전선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내가 뭔지 지금부터 서주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이 쌍특검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쌍특검이니까 두 개겠죠. 예. 먼저 이른바 50억 클럽 등의 대장동 사업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즉 윤 대통령이 대장동 수사를 무마해줬다라는 부분도 수사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수사 도중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특검 모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그건 뭐 야당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럴 걸 알면서도 이걸 추진한다는 거는 총선 전에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을 만들겠다. 네. 이런 속내가 깔려 있다. 이게 여당의 지금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은 우리가 이기는 것. 지난 총선 의석수, 그러니까 180석이죠. 지난 총선 의석수까지 기대할 정도다. 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가 저희 취재진에게 했던 말입니다. 민주당이 왜 특검법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막는다라는 프레임에 걸리게 된다 이런 뜻이죠. 또 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으로서는 또 총선의 최대 악재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한다, 희석시킨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하고 여당도 이런 야당의 전략을 모르진 않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예, 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수사를 이끌었던 건 대표적인 친문 검사였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사실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야당이 노리는 이 거부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을 수용을 하자라는 주장도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전국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 총선 이슈로 만들려면 시기도 좀 중요하게 야당이 고민을 해보고 있을 텐데 특검법이 언제쯤 본회의를 통과하는 겁니까? 예, 특검법은 지난 4월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40일이 지난 이 12월 22일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22일 이후에는 사실 본회의만 열리기만 하면 아무 때건 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을 잡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올해를 넘겨서 내년에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인 건지 아니면 정략적인 목적을 가진 특검인 건지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권 입장에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님,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워낙 의석수가 부족한 민주당에 의해서 좌우되는 21대 국회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한들 본질적으로 막을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검이든 양곡법이든 간호법이든 이번에 올린 노란봉투법이나 뭐 방송 3법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제2요구를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서 개별 건건으로 뭐 이건 거부권 행사하고 저거는 뭐 받고가 아니라 여야 합의해라. 국회 합의가 우선이다라는 대기준을 세워달라고 저희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여기 특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무적인 계산을 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반 내내 탈탈 털어서 무혐의가 나왔던 사안들인데 이걸 뭐 받는다던가 하는 그런 전략적 경우에서 정치공학적 계산 같은 경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오히려 또 덫에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검사들에 대한 야당이 탄핵을 추진했는데 그게 이제 전략 미스로 인해서 진행이 못 됐던 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걸 자진 철회한 거를 국회의장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제 국회법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국민의힘이 아예 헌재 이걸 판단을 구하겠다 이러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가처분 신청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여야가 이제 협치를 하겠다. 뭐 분위기가 이제 선거 이후에 민주당도 이게 우리가 이긴 거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들. 그리고 여당은 반성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대치 전선이 만들어지는 게 좀 황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총선 앞두고 뭐 전 이제껏 안 되던 협치가 더구나 총선 뭐 이제 몇 달 앞두고 이루어지라고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어차피 뭐 노란봉투법하고 방송산법도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였고 여야가 워낙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고 의견도 말이죠. 게다가 지금 탄핵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기대도 안 했던 건데 이제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빠른 시기에 가팔라지는 것 같아요. 여야의 이 대치가 말이죠. 사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얻지 못하면 윤정부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뭐 반대의 논리로 마찬가지긴 한데 적어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여당이 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의제를 통한 어떤 그 선점하는 거, 의제 선점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키려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간에 과도하게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하는 정당이 더 불리할 겁니다. 국민들이 다 판단해요. 이 우리가 총선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유권자들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너무 지금 민주당이 과하게 강공을 밀어붙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보다 차라리 민생이나 어떤 국민들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슈로 선점하려 하는 게 민주당에게도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검사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손준성 검사장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언급이 없으시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 추진하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손준성 검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1심 판결이 조만간 나올 텐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박수현 수석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님께서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대한 원칙을 요청드려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는 왜 뭘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뭘 발목을 잡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본다면 노란봉투법만 해도 벌써 이 법이 발의가 된 지 3년 지났거든요. 본회의에 상정된 것만 해도 지금 7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의 수정안, 의견이 뭐냐, 계속 그걸 달라 협의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민주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도부 장혜찬 최고위원이 계시니까 물론 민주당이 다 옳은 논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만 얘기하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양국관리법만 해도 그래요. 대통령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법안을 애초에 원안을 냈다가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거기에 대안을 넣어서 아주 명쾌하게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리는 뭐냐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기 전의 논리와 똑같이 아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대통령께서 보고를 제대로 받으신 건가라는 의아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 최고 말씀 잘하셨지만 여야가 좀 될 수 있으면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상대는 100% 틀리고 나만 100% 옳겠습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서로 가지고 좀 대화를 좀 미리 하는 것,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충분하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계속 오늘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란 봉투법에 대해 수정안을 줘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또 야당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고 해서 이 의석을 이용해서 이것을 무조건 막 몰아붙이고 입법 독주를 하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손준성 검사.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민주당이 볼 때는 그래 이것은 현재 이제 기소 재판 중 아닙니까? 1심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런 중에도 사실은 이 승진 인사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평균적인 국민의 눈높이 상식 말씀하실 때 아니 지금 재판 중인데 1심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런 정도를 승진 인사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당함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약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제 검사 탄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게 궁금하실 텐데 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한번 분석을 요청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식의 이제 탄핵소추는 이정섭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효과를 1차적으로 가져오지만 나아가서는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압박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는 탄핵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수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효과,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창렬 교수님께 먼저 그걸 여쭤볼게요. 검사들이 실제로 좀 압박을 느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연히 느낄 것 같아요. 뭐 제3자가 볼 때는 검사가 자신의 이제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만 검찰도 행정부 소속이고 탄핵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직무도 정지될 거고 탄핵이 의결되면 말이죠. 그리고 그 상당한 기간이 될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겁니다 아마. 게다가 특히 이제 최근의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SNS라는 게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된다면 검사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 사법 시스템이 어떤 불리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어쨌든 이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이 물론 있는 겁니다만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될 때 그리고 그게 설령 법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그 판례가 있어요.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명백한 법 위반이냐. 이래야 탄핵이 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 헌재의 판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단순히 법 위반했다고 다 탄핵을 한다면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탄핵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나라는 탄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 사유는 헌법상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명백하게 위배될 때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법 위반이 될 때 탄핵을 해야 되지. 너무 요즘 어쨌든 탄핵이 그렇다고 위축돼서는 안 되겠죠. 국회 탄핵권이 위축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탄핵이 남발되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 검사 탄핵 소추의 핵심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뭐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지금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이정섭 검사잖아요. 근데 이정섭 검사 한 명만 딱 찍어서 탄핵 소추를 했을 때는 그 의도가 너무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중성 검사도 여기에 그냥 묻어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를 하는 이유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정섭 검사가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수사 방해 의도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이다 보면
국면 전환도 되고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 등으로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원회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민주당이 이슈에서 뒤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일단 탄핵 거기다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합쳐서 그렇게 하면 국면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서 바로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직접적으로 야당 의원에 의해서 질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오고 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번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회피를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 헌재로 오면 그때도 회피하실 겁니까? 지금 이 헌법 소원 회피하고는 사안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 다르죠? 그 직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분 관계 때문에 회피하셨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친분 관계가 있으면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회피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거 아닐까라는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십니다. 네, 국민의 의견을 상황에 전달하는 봐서 것이고요.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대통령 국회에 갔을 때 시정연설하러 갔을 때 김용민 의원이 면전에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기가 자랑하듯이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탄핵할 경우 그거 회피할 거냐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김용민 의원의 말이 그러면 본인은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할 때 그 친분관계 때문에 그 의결할 때 회피할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지금 저 얘기가 나오는지 그때 지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그때 회피를 했던 거는 뭐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당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검사 징계법에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게 위헌이 아니냐고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를 위헌 소원을 했고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제수단으로 해결해라 헌법소원을 할 사안이 아니다 해가지고는 각하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회피하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도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회피하라냐 뭐든지 다 회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사실 회피를 안 했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종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혹시나 의심을 살까 봐 이게 뭐 동기 관계가 있다고 하거나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뭐 재판을 재촉할 사유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회피할 사유는 아닌데 판례상. 근데 그냥 혹시라도 세간의 위험을 살까봐 세간의 어떤 의혹을 살까봐 회피를 했던데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 회피를 하라니 뭐 대통령 탄핵할 거를 상정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때 회피를 했다고 무조건 회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도 사안이 다른 거를 가지고 그냥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종석 후보가 뭐 직책이 다르니까 그때의 사안과 지금 사안이 다르다고 대답을 한 거는 이게 우문현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김종민 의원의 저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저런 식이라면은 본인도 이정섭 차장 탄핵소추안 의결할 때 이재명 대표랑 친하니까 회피하시라고요. 의결하지 말고. 듣는 김종민 의원이 상당히 좀 놀랐을 것 같은데 김용민 의원. 김용민. 김종민 의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 전 대표의 몸값만 높여주면서 성과는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혁신위 모두 답답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인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돌아와서 화합을 하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정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죠. 들어와야죠. 빨리 합쳐야죠, 힘을. 그걸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첫째는 믿질 않아요. 바로 뒤통수 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누가 믿냐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신뢰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신뢰가 없는 장본인이잖아요. 그분이 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예, 과연 뭐 저런 얘기를 하는데 수습이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상 창당 결심을 이 전 대표가 굳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주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창당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그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문제를 잘 풀어야 할 텐데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 지금부터 정민진 기자와
여당이 고민하는 지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번에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선대위원장을 제안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공식 제안은 없었고요.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를 접촉한 적도 그리고 제안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도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에게 연락이 받은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 제안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이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 전 대표 측은 불쾌감을 드러내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나 이 당의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한낱 이렇게 뭐랄까요 얄궂은 당권과 권한을 달라고 이러는 것 같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대위원장 자리를 얄궂은 권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선대위원장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맡다 보니까 그 권한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걸 이 전 대표 측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서 대구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런지 여당 내에서 대구에 공천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 그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에서 대구 지역 공천을 받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권 일각에선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전 대표에게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직을 제안한 것까지 검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를 입각을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화해도 하고 IT 전공자인 이 전 대표가 IT 생태계를 살리는 역할을 하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구상이죠.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거부하면서 자기 몸값만 높이는 데 이용할 거라는 분석과 함께 이 논의가 탄력이 붙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 결국에는 껴안기가 어렵고 독자 창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건데 정당이 이제 명분하고 세력인데 같이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면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독자적으로 창당한 금태섭, 양향자 대표는 이준석 신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세력화에 실패한 상태여서 참여한다고 해서 폭발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이 민주당의 비명계가 얼마나 합류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 말고는 대부분 이준석 신당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예, 뭐 제일 궁금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들, 천하용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천하용인, 그러니까 이준석계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은 각자 사정 때문에 신당으로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비례대표인 이 허은하 의원은 탈당 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합류하기가 어렵고요. 또 전남 순천을 출마 준비하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은 호남에 도전하는 여당 청년이라는 상징성이 중요한데 신당에 합류하면 일반 야권 후보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무엇보다 호남 험지에서 집권 여당 프리미엄도 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예산 폭탄을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순천에서 당선된 바가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 의원들이 깎았던 예산에 비해서 이정현은 늘리고 키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폭탄에 가깝게 많이 끌어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각자 사정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와 아무리 가까워도 합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유승민 의원, 당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승민 의원이 이 전 대표에게 주도권이 있는 신당에 합류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쉽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어요. 최병묵 위원님, 여당이 지금 이제 어쩐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국 신당하고 비교해서 아까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당이 이 딜레마, 이준석을 어떻게 껴안아야 할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저는 뭐 큰 딜레마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 그 일반인의 시각하고 제가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끊임없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끝내 거부하고 뭐 끌어안기를 거부하고 합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요한 혁신위원장은 끊임없이 그런 제안들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본인이 호소를 할 텐데
그때 그 명분이 많이 줄어들죠.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보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와서 같이 하자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신당 창당의 명분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다지 큰 딜레마에 빠진 거는 없다. 저는 현장 기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기사 잘못 썼다는 거죠? 네. 예. 뭐 어쨌든 느끼는 사람에 따라 이게 딜레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어쨌든 풀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딜레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병묵 의원께는 다음에는 다른 표현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주말 내내 기사 이렇게 링크 열어보면 바로 이 사진이 나왔는데 허은하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천하람 의원, 천하람 위원장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기인 도의원, 뭐 김영태 의원 이렇게 김영태 위원장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저는 이 사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사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바로 허은하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5명이 모인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 같이 있는 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이 갖고 있는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죠. 오늘 제가 이 사진을 계속 보다가 바로 이 사진 내부 속에 있는 이 사진에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바로 허은하 의원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 시절 대변인을 지낸 최측근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무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이 있고 있는 그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다음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게 과연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혹시 좀 아세요? 뭐 제가 지금 공천 국면까지 미리 단언할 수는 없고요. 허은하 의원의 속마음은 좀 아세요? 지금 계속 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간 보고 있다? 네, 여기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안 된다 싶으면 이준석 신당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허은하 의원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들고 나왔던 슬로건이 간보지 않는 소신 정치였어요. 네, 이거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간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기 계신 앉아있는 천하용인이라는 분들 모두 다 할 거면 나는 이준석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 돼요.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다, 신당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여기서 어렵게라도 싸워봐야지라고 하던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당에서 공천 받을 것 같으면 받는데 공천을 안 줄 것 같으면 이준석 신당에 기대어서 비례 의석이나 TK라도 한번 도전해 볼까 싶은 이런 간보는 모습에 박수를 보낼 만한 국민과 지지자들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간보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혹평은 했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호응하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날도 춥고 갈 데도 없을 텐데 저한테 연락하면 저도 따끈한 김치찌개 한 그릇 사주면서 이 전 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겠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예. 근데 간보기라고 이제 이거는 장해찬 의원님이 보는 관점이고 또 허은하 의원은 대통령의 변화, 국정 운영의 어떤 쇄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보도록 하죠.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친윤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이 인요한 혁신위의 거취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죠. 인 위원장은 말을 듣지 않으면 매도될 수 있다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반응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장 의원의 반응까지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그렇지만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역행하는 사람은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지역구에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장제원 의원도 역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이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거론한 것도 아니고 네.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직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의 반응도 궁금하실 텐데 지난 주말에 자기 지역 주민들과 대규모 산악회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고 반응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빨리 들어오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인데 여기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선됐던 곳이고 부산이 이제 무조건 영남이라고 해서 다 여당에 유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같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최창렬 교수님, 지금 김기현 대표 그러고 죄송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예. 불출마하라는 거 아니니까요. 겁내지 마시고요. 장제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친윤계 핵심 의원들인데 사실 지역마다 다 사정이 또 다르기도 하고 또 20년 가까이 이제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들 다 불출마해 하면 나 불출마할게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속내는 불출마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인요한 혁신위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호응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묶여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결론을 내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이 어느 의원들이나 그리고 정치 지망생들은 당선이 최대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곳에서 당연히 출마하고 싶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인요한 위원장이 중진이나 지도부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총선 출마하지 말든가 험지에 출마하라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뭔가 대통령실하고 조율이 없이 저런 말을 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4,200여 명씩이나 이제 일종의 세과시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출마한다. 아무리 뭐 당에서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뭐 이런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 대통령실하고 인요한 위원장하고 긴밀하게 조율은 안 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사정이 어쨌든 간에 문제는 이겁니다. 이분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은 이런 것이 맞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뭐냐면 특히 수도권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위기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른바 공천을 어느 당이 더 혁신적으로 하느냐 이른바 혁신 경쟁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사실은 뭐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조금 더 혁신적으로 공천한 당이 이기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이런 의원들이 그대로 자신들의 지역구 유지하면서 출마한다. 전 그럼 국민의힘이 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죠. 갑자기 너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근데 어쨌든 간에 당 전체로 볼 때는 당의 전체적인 승리 그리고 여건이 임기 후반을 잘 해 나가려면은 저는 이분들의 희생이 필요한데 또 이분들에게 무조건 당신 하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건 저는 대통령의 상당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뭐 직접적인 당무 개입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정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KBS에서 방송인 주진우 씨가 진행하는 주진우의 라이브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주진우 씨에게 하차 통보가 갔다고 하죠. 그동안 주 씨가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논란이 이어졌었는데 공영방송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줬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민 신임 사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주진우 라이브는 20차례 행정제재를 받을 정도로 만 보면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부정적 이렇게 허위 왜곡 가짜 조작 이거 그대로 놔도 되는 겁니까? 주진우 라이브는 실제로 행정제재를 많이 받고 KBS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일벌백계의 책임을 지어야 다음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KBS가 불공정 보도 등으로 행정제재를 50건을 받았는데 그중에 32건이 특정 프로그램이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한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에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로 교체하면 또 예산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주진우의 라이브는 젊은 KBS 기자가 진행한다고 그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소신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박민 KBS 신임 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KBS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최병국 편집장님, KBS가 방향을 일단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진행자들을 교체하고 또 인사도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노조 중심의
KBS 운영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앞으로 신뢰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뭐 사실 KBS의 문제점은 많은 언론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법도 어찌 보면 비교적 간단하죠. 시스템의 문제와 사람의 교체 문제, 뭐 조직 축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경영상의 위기,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박민신 사장뿐만 아니고 누가 사장을 가더라도 사실은 저런 그 노출된 문제점을 그 시정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시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그동안 그 지난 5년간 KBS가 워낙 많은 추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함께 어떤 경영상의 뭐 어떤 균형 뭐 이런 것도 한꺼번에 좀 달성을 했으면 그게 바로 공영방송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KBS가 공영방송의 어떤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재탄생을 하게 될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충청권의 4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메가시티 충청권 시대 이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북 그리고 대전, 세종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이야기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 메가시티 건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청권이 앞으로 연합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인구 한 560만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돼야 경제적인 그런 파이도 키우고 효율성으로 갈 수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이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재정, 조직, 예산 그리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대폭적인 이양을 해야 된다. 충청도에서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박수현 수석님께 또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저렇게 4개 방역 단체가 메가시티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 표심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갑자기 이제 김포의 서울시 편입, 그다음에 뭐 서울 메가시티 이런 얘기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방도 이 기회에 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말을 좀 논리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의 메가시티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추진해왔던 굉장히 성과가 있는 일이었어요. 부울경만 해도요. 이 부산, 울산, 경남에 이 광역단체들이 있는데 이 광역단체의 행정기구를 통합한 특별연합까지 출범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당연히 있고요. 대구, 경북 메가시티 있고 그다음에 호남권 메가시티 있고 그러자 강원도에서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다 진행이 상당히 많이 돼 왔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이후로 가장 앞서가던 부울경 그 메가시티를 완전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권의 시도지사들이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을 국민의힘이 들어서면서 안 하고 있었던 것인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그건 부울경 얘기 아닌가요? 아니 충청권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추진했죠.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거를 스탑했는데 총선 전에 이걸 다시 한다니까 총선용이라고 보긴 하지만 저 정책 자체에는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당연히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수도권을 국제적인 글로벌 경쟁력의 도시로 만드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고 있던 지방 소멸에 대응한 이 지방의 거점 메가시티들은 온데간데 없이 없앴다 갑자기 이게 나오면서 이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좀 우왕좌왕한 준비 안 된 정책이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얘기처럼 차분하게 논의를 좀 내부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논의도 이제 앞으로 해 나가면서 야당과 여당이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사안이지 저걸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모으는 박수현 수석님께서 좀 앞장서 주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